이거야 락스입니다. 라카 뭐 인트로를 따야 되나? 아무튼 오늘의 독서 모임 시작했고요. 오늘의 책은 저번에 우리 2주 전부터 공지한 대로 이게 이름이 WG 제발트잖아요. WG 제발트. 근데 이게 빈프리드 게오르그 제발트라고 하더라고요. 빈프리드 게오르그 제발트. 빈프리드 게오르그 제발트의 요 책. 빈프리드 게오르그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입니다. 창비에서 나왔습니다. 창비에서. 표지가 되게 이쁘지 않아요? 그런 거 같아요. 찾아보니까 빈프리드라고 하더라고. 안에 내지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요것도 되게 은근히 이쁜 것 같아요. 토성의 고리를 형상화하려는 것 같은데 책이 은근히 이쁜 것 같습니다. 요 표지 혹시나 했어요. 찾아봤거든요. 근데 국내판 표지가 이게 뭐 따로 디자인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표지더라고. 원래 이 책도 역시 판본이 여러 개 있으면서 이제 표지가 여러 개 나왔었는데 요 표지 자체가 원래 이제 해외에서 나온 그 표지를 그대로 따온 것 같아요. 아마 새로 그리진 않고. 그래서 여기 커버 아트, 보통 첫 페이지 보면 커버 아트 있잖아요. 커버 아트도 국내 이름이 아니야. 기존에 원래 있던 이 표지 디자인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2주 전에 이제 이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를 그때 이제 어떤 룰렛의 운명으로 인해서 룰렛이 정해서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오죽하면 제발디언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제발트에 대한 어떤 매니아층이 되게 많고 유명한 작가죠. 그런데 어떤 제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바로는 딱히 어떤 대중성으로 유명한 작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작품을 저도 처음 읽어보니까 그래, 대중성으로 잘 유명한 작가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창비에서 그지, 이게 창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발음을, 표기를 뭐 쌍자음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파리, 뭐 아띠나, 뭐 이제 뭐 표토르, 뭐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서, 근데 그게 창비만의 어떤 정체성이긴 한데 그거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어서, 창비 출판사의 어떤 정체성이더라고요. 그걸 저도 창비 거인지 모르고 읽다가 이거 창비 아니야? 하고 바로 알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창비 책의 특징 중에 하나긴 한데요. 요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읽으신 분, 중간에 포기해도 완독하신 분, 포기하신 분들도 뭐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제가 읽으면서 느꼈지만 이 책은 완독하신 분이 좀 적겠다, 완독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 생각이 솔직히 했거든요. 스위티님 완독하셨고, 아까 진수님은 중간에 포기하셨다고 청어까지 읽으셨다고 이야기하셨고, 또 혹시 다 읽으신 분 계신가? 그리고 이제 후회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왜 굳이 다 읽었나? 이렇게. 대단하죠. 저도 다 읽으면서도 진짜 읽느라 되게 고생했던 책입니다. 막 서서 읽었는데요, 졸면서 읽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책 자체가 어떤 그 대중적인 재미를 갖고 있는 책은 아니다 보니까 서서 졸면서 읽을 정도였어. 너무 중간에 힘들더라고. 에리제님 다 읽으셨고, 저도 중반 이후는 좀 괜찮았거든요. 중반 이후는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뭐 어떤 작품이든 그렇든 초반부와 어떤 중반부가 가장 힘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읽기 힘들었던 작품 중에 하나였고, 이걸 과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 허영심을 충족시키고픈 욕망이 저주로 바뀌었다. 그쵸. 이 책 읽으면 약간 지적 허영심이 잔뜩 들었다가 거품이 이제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나는 아직은 이 정도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초록색 책을 맞이해서 초록색 계통의 옷을 입고 온 것, 예상하셨다면 당연한 겁니다. 저 그렇게 복잡한 인간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제발트에 대해 잠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발트에 대해서. 뭐 사실 현대 작가고 돌아가신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료가 많지도 않고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발트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뭐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1944년 출생이고요. 전쟁이 얼마 이제 남지 않은 시기였죠. 1944년 독일 남부의 베르타흐라는 지역에서 출생을 해서,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1947년까지
그러니까 44년에 출생해서 3살까지는 아버지가 이제 전쟁 포로였다고 해요. 전쟁 포로.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서 많이 컸었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발트 문학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주제상으로는 정체성이나 기억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기억과 정체성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어떤 세세한 또 더 큰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홀로코스트 추가적으로는 홀로코스트나 전후 독일에 대한 주제들이 좀 많다고 해요. 그거는 제발트가 태어난 시기를 고려하면은 이 전쟁이 끝나는 시기 그 이후의 세대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발트는 많은 작품을 내진 않았고요. 소설로 따지면 4권의 소설을 냈습니다. 4권의 소설. 요게 이제 세 번째예요. 요게 세 번째 소설이었고 이 도성의 고리가 세 번째고 네 번째로 아우스터리츠인가 2001년인가 몇 년도였죠? 그거를 이제 출간하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교통사고로 2001년에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당시에 같이 타고 있었던 딸 안나는 생존을 하긴 했대요. 참 이런 거 보면은 뭐 부수적인 이야기지만 와 이제 가족이 같이 가다가 특히 딸이 이제 아버지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가 사망한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을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 그냥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말에서는 특별한 뭐 교통사고가 흔한 일이기도 하니까 생각했으면서도 그 자리에 같이 딸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진짜 좀 참담하다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1988년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문학을 공부하고 교수가 되고 그때 이제 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1944년생이니까 40대 중반에 들어서야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해요. 물론 이제 학자 시절에 공부하면서는 뭐 에세이나 이런 걸 쓰긴 썼었겠지만 자신의 첫 시집을 냈던 게 1988년입니다. 1988년. 그리고 그 이후에 13년 정도 2001년까지 13년 정도 작품 활동을 했지만 생각해보면 되게 짧은 기간이죠. 그죠? 10년 정도의 작품 활동이면은 되게 짧은 기간인 것 같아요. 더 많이 쓸 수 있는 작가였지만 결국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뭐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아주 뛰어난 작가다. 독일에서 주목받던 작가. 어떤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많긴 했지만 뭐 아시다시피 죽은 자에게는 노벨문학상 수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야기가 남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작품 활동이 길지 않고 남아있는 작품들도 엄청 많은 작가는 아니다. 소설로 따지면 4권, 나머지 뭐 시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10년 남짓한 이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매니아적인 컬트적인 인기를 끌고 또 그런 층을 형성한 데에는 그만큼 이 제발트라는 작가의 어떤 문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뛰어났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성의 고리를 읽어보면서도 많이 느낄 수 있었지만 보통 이거는 좀 범상치 않은 작가다 범상치 않은 작가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중심되는 주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각 챕터별로 어떤 이야기들이 마음에 들었고 어떤 이야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준비한 이 작품을 이해하는 가장 키 포인트 정도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뒤에 부분 뭐 해설까지 읽으셨으면 많이 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토성의 고리라는 작품은 전반적으로 처음에 읽었을 때는 사실 여행기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죠? 여행기의 형태를 띠고 있죠. 이게 소설인가 싶어. 여행기에 가까워. 전체 챕터 10개의 챕터를 봐도 계속적으로 여행하는 이야기들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제발트가 이 작품을 낼 때 부제로서 한 게 영국 동부 여행기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영국 동부 여행기라는. 그래서 이걸 과연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여행기의 형태를 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삶에 대한 회의, 세계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아마 예측하셨겠지만 뭐 죽음과 폐허, 공허, 어떤 사라지는 것, 으스러지는 것, 무로 돌아가는 것
각종 어떤 부정적인 것들, 이런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의 그 처참함, 비극들에 대한 어떤 회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기라보다 영국의 해안가를 방랑하는 지리적 방랑기. 내 평생 읽을 것 같지 않은 문학 작품을 회상한다. 그런 부분도 있죠. 여러 이제 뭐 작가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때로는 무슨 뭐 청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양자먹 이제 누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중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쿠빌라이 칸 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축축축축 이렇게 나오긴 하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발트는 이 작품을 하나의 어떤 줄기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읽을 땐 잘 느껴지지 않는데 나중에 총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앞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셨나 모르겠는데 이 작품 여행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행의 어떤 여정이 어떻게 될까? 솔직히 우리가 뭐 부산이고 속초고 대전이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바로 여행의 어떤 발자취가 톡톡톡 찍히는 느낌이지만 여기 아무리 영국 동부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 영국 동부 아무리 뭐 어디가 어디고 이야기 해봐야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시각적으로 이거를 혹시 표현해 놓은 지도 같은 게 있을까?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 이게 매니아층이 있는 작가라면은 분명히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요거인데요. 요거입니다. 저거 지장이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청어 요거인데 원래는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리트맵이라고 해서 한 이제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발트 도성해골이 지도가 있어요. 이렇게 뭐 여행해서 이렇게 갔다 이 여행의 지도가 있는데 사실 더 큰 영역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게 화질이 좀 안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작품에서 많은 지역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중국도 다루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지역을 다루고 있어서 이 뭐 길지 않은 한 편의 소설에서 정말 많은 이 위치 정보가 찍혀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화질이 좀 안 좋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이 홈페이지 이 어떤 분이 만든 이 리트맵이 리터레처 맵이거든요. 문학 맵이라고 한 어떤 사람이 한 이 서비스가 현재는 종료가 됐어.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더라고.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홈페이지가. 그래서 아마 옛날 자료라서 만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랬는데 누가 또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요거는 다만 영국 동부에 한정시켜서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보면은 마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내레이터가 뭐 어디 이 슈어 해안가에 앉아 있는 장소 뭐 이렇게 3, 4, 5, 6 해서 쭉 26번째까지 영국 동부의 이 토성의 고리에서 나오는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이게 꼭 선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봤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게 확실히 작품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딱히 하나의 어떤 루트를 따르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그대로 실제로 지도에 좌표를 찍어 보면은 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왔다 갔다리 합니다. 요게 이 토성의 고리의 어떤 발자취, 화자의 발자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도로 보면 조금 더 감이 잡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여전히 잘 모르겠긴 합니다. 근데 상당히 좀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도 있네요. 그죠?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영국의 전체 면적에 비해서 요만큼 진짜 동부 쪽에 딱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토성의 고리의 실제 발자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좀 저도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자료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작품의 전제가 되는 시각이 있어요. 작품의 전제가 되는 시각이 있어요. 이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221페이지가 이 작품의 전제가 되는 시각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한번 또 여러분 책이 있으신 분은 같이 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번역판 221페이지 상단부를 보면요
어떤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그 부분을 좀 통으로 읽어봐 드릴 건데, 오늘날까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는 이 현상은 일종의 종말의 선취, 공허로의 진입, 혹은 일종의 이탈일 수도 있는데, 이는 연거푸 동일한 선율을 반복하는 축음기처럼 기계의 고장이 아니라 기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교정할 수 없는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기계의 고장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기계의 고장이 아니라 기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교정할 수 없는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비유적으로 이 세상, 적어도 이 화자가 바라보는 삶의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삶의 방식. 어떤 방식이냐면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으스러지고 소멸되고 무로 돌아가고 파괴되고 폐허가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은 기계의 고장이 아니에요. 세계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기계에 입력된 그냥 삶 자체의 프로그램, 입력된 프로그램에 교정할 수 없는 결함,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어떤 것이야.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어떤 것이란 뜻이에요. 여기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입력된 프로그램에 교정할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우리가 고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결함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제바이트가 작품 전체를 통해서 계속 조명하는 뭐 어떤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어떤 산업의 추락, 어떤 인간들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시각에서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왜 제바이트가 아닌 이 화자가 조명하는 많은 것들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묘사되어 있거나 되게 좀 공허의 느낌을 많이 풍기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작품에서 저는 중심이 될 만한 하나 잘 표현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113페이지가 저는 다랬는데, 저는 이 페이지의 문장 역시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보시면 113페이지 상단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행기가 해변을 지나 녹색 젤리처럼 펼쳐진 바다로 접어들 무렵, 나는 이런 고도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다보면 우리가 우리의 목적과 결말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가 끔찍하리만큼 분명해진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이렇게 높이에서 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조망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가, 그것의 어떤 작동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맞게 될 어떤 결말에 대해서 정말 끔찍할 만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토로하는, 화자가 토로하는 이 문장인데, 이건 역시도 이 세계의 어떤 불가해성이라는 부분을 정말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가가 1944년생 출생이고 전쟁이 바로 얼마 끝나지 않은, 그것도 패전국에, 그쵸? 생각해보시면 패전국에 출생해서 전쟁이 얼마 끝나지 않았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태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보니까 이러한 시각이 아주 자연스러운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미 뭐 20세기 후반에 태어난, 전쟁으로부터 많이 옅어진, 그 기분이 많이 옅어진 우리 세대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다소 과하게 느껴질 수 있긴 하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축소됐으면 축소됐지 절대 과하지 않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인류의 어떤 종말론적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회의적인 시각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이 화자는 세계, 어떤 인간, 그리고 계몽주의, 혹은 어떤 합리주의, 인간이 갖고 있는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런 세계에 대한 비합리성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떤 의미로 막 고발하다고 해서 되게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비판을 가하는 것 같지만 되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사건들을 그냥 뭐 나열하다시피 이야기해주고, 난데없이 누의 이야기의 어떤 양자업의 어떤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면서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간접적으로 이런 것들의 흥망성쇠를 잘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를 통해서 이 세계가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 중간에 여러분 이 계몽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연소라는 표현도 나온 것도 기억하세요? 연소? 이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은 연소인데, 이 연소라는 것은 어쨌든 무언가를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계몽이란 단어가 영어로 따지면 enlightenment거든요. enlightenment, light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불을 피우는 것과 이미지가 상당히 비슷하죠. 근데 불을 피우는 것 자체도 역시 연소이고 무언가를 태운다는 건 그 후에 재를 남긴다는 뜻이죠. 파괴적이고 재를 남긴다는 뜻이에요. 불이라는 거는, 빛이라는 건 우리에게 그만큼 밝고 희망적인 이미지로도 여겨지지만 그것이 결국엔 어떤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면에서는 사실 그 씁쓸한 뒷맛, 우리가 결코 알지 못하는 결말을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은 뭐 제발제가 시작한 것은 당연히 아닐 거고, 저희가 우리 옛날에 다뤘던 마리 셜레의 프랑켄슈타인 같은 작품 역시도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을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역시 이제 한창 산업이 발달하던 시기였고, 어떤 인체 실험이라든지, 인체 실험이라는 게 꼭 뭐 장기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 신체의 어떤 전기 자극을 통해서 생물에 대한 실험들,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던 시기에 마리 셸리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정말 맞는 건가? 이것들이 정말 끔찍한 방향으로 괴물의 탄생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프랑켄슈타인을 썼다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 계몽주의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죠. 근데 역시나 역사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생활은 계속 편리해지고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저녁 8시 반에 음식물을 시키면은 인터넷으로 새벽 4시에 오는 게 너무 편한 세상이야. 저녁 8시 반에 음식을 시켜서, 택배를 시켜서 새벽 4시에 받아볼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약간 무서웠거든요. 이런 편리함을 누리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것이 어떤 잘못된 과정, 누군가의 피를 이제 고혈을 짜내는,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얻어진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시피, 이 계몽주의라는 부분은 지금의 계속 편리해지는 발전한 역사 속에서도 비판으로 여전히 가능한 부분인 거죠. 우리는 나아가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말 역사의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20세기 초에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전까지 인간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많았던 시기에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갖게 된 생각이 딱 무엇이었냐면은, 아, 인류는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구나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인간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야만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 세계, 지구 자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가, 그럴 힘이 있고 정말 그만큼 어리석다는 사실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통감하고 그것에 대한 글을 쏟아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21세기에 들어서는 거짓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여전히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고요. 뭐 우리 미얀마 이야기만 해도 그렇고, 전쟁을 하고 있고 비극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왜 기술은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는데 인류는 전체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을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 괴만 달리해서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저는 사실 이 토성의 골이라는 제목에서도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토성의 골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골이라는 것은 원형이잖아요. 원형이고 결국엔 계속 공전하는 거잖아요. 그 토성을 중심으로 이 토성의 고리는 계속 돌고 돌겠죠. 역사의 어떤 회기, 계속적인 도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도 보여지거든요. 뭐 이런 시각들은 역시나 제발트만의 시각은 아닐 것이고, 예전에 니체가 뭐 이야기했던 영혼 회기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의 전제가 되는 시각은 세계에 대한 상당한 회의적인 시각. 그래서 작품의 화자의 어떤 어조나 톤이나 이런 것도 보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우린 안 될 거야, 우린 망했어, 우린 다 쓰레기야, 이런 비관적인 어조를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상당히 어떤 무미건조한 어투를 쓰면서 희망이라는 것을 섣불리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지만 그 어느 정도는 상당히 공허의 이미지, 폐허의 이미지, 그런 톤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게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작품이 쓰여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자면 이 작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행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쵸? 여행기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작품을 가까이서 볼 때는 이게 소설인가 싶기도 하고 어떤 걸 이야기하려는지 잘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작품을 마무리하고 좀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 작품에 깔려있는 분위기, 어떤 시각들을 이해하고 나면은, 이 작품은 어떤 이 인류의 비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생각들, 세계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들, 그 흔적을 여행을 통해서, 여행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도 지극히 일반적인 여행, 뭐 특별하고 모험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했을 법한 그런 여행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체험하고 설명하는, 체험하고 설명하는, 마치 하나의 백과사전처럼 그런 이야기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여행기를 통해서 어떤 인류의 폐허의 가능성,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보여주고 설명한.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지만 토성의 고리처럼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또 영원 반복한다는 어떤 공전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죠. 근데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작품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작품이 쉽지는 않고요. 읽었을 때 각각 따로 챕터를 보자면 이게 뭔 이야기인가 싶어요. 왜냐면 친절하지 않아. 친절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 약간 너무 아주 진지해요. 그 진지하다는 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은연중의 냄새를 풍겨.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청어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도대체 청어랑 이 작품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고, 누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대체 이 전체 이야기와 누에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찌 보면 현대 문학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 현대 문학들의 좀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단점이라고 느껴지고, 기본적으로 난해. 그러니까 노골적이지 않아요, 작품이 노골적이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뭐 좀 노골적인 작품들이 있습니다. 뭐 스토너라든지, 그리고 뭐 플랑켄슈타인이라든지, 뭐 고전을 포함해서 좀 작품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드러나는, 작품이 뭘 이야기하려는지 알겠다, 주제가 뭔지 알겠다라는 게 딱 보이는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뭘 말하려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전체를 조망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문장들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야. 상당히 훌륭해. 다 읽고자 하면 읽혀. 그런데 좀 거리를 두고 깊이 생각해 봐야지만 어떤 하나의 주제를 알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현대 문학이라는 시각에서 상당히 잘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노골적이지 않게 잘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다소 비선호하시는 분, 불호하시는 분이라면은 이게 그래서 너무 어렵게 쓴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써야 돼?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평론가들에겐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 문학 마니아들, 어떤 진지한 문학, 그런 것들 비평가들에게는 정말 어떤 연구할 만한 주제, 많은 생각, 그리고 칭찬거리를 꺼낼 수 있는 작품이라고는 들지만, 대중적인 취향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저 역시도 대중적인 취향으로는 절대 읽기 힘든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벌레가 역사의 희생자들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궁금해서 누에 양잠업 이야기를 들을 때, 누에들을 이렇게 미친듯이 길러대는데 그럼 결국 그 누에들은 나방으로 그걸 어떻게 다 처리하지 싶었는데 그냥 죽이더라고. 씨를 뽑아내고 나면 그냥 다 쪄서 죽이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게 인간이 하는 일들이구나. 이게 인간이 하는 일들이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작품이 상당히 독일어 원문으로는 문장들도 되게 잘 썼다고 이야기하고, 좀 고어적인 표현들도 많대요. 고어라는 게 좀 오래된 옛된 표현들도 많고 상당히 잘 쓴 문장이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읽으면서 문장들이 부족하다거나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지적 허영심을 채워줄 만한 다소 어려운 난이도지만 약간의 뭔가 어려워 보이는 문장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 맞는 편이거든요. 잘 썼다 생각은 들긴 했는데, 말한 대로 번역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100% 옮겨질 리도 없고, 또 우리 입장에서 다소 공감하기 어려운 이미지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읽기 힘드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러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작품이 이야기하려는 바가 그런 거였구나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시각을 담고 있는 작품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도 있죠. 그래서 작품에 뭐 등장하는 것들을 보세요. 뭐 초반부터 이제 두개골 이야기가 나오고요. 토머스 브라운이라는 뭐 두개골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콜레드, 콩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권력의 사멸함이라든지 추락의 이미지, 폐허의 이미지, 두개골을 생각해 보세요. 두개골, 기억과 어떤 소멸, 너무나 강렬한 이미지 아닌가요? 두개골이라는 것은, 그죠? 그리고 비행기가 추락한다는 이미지도 그렇고, 파괴의 이미지, 뭐 후에 폭풍 이야기가 나올 때에도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에 가까운, 자연재해죠 실제로, 그런 폭풍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작품 전반적으로 그게 사실은 잘 일관되게 쓰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콜레드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콜레드의 암흑의 핵심, 어둠의 핵심인가 암흑의 핵심인가 제가 제목이 맨날 헷갈려요. The Heart of Darkness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국내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으로. 그 작품을 최소한 3-4번 이상 읽어가지고, 저도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좋아하는 작품이고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작품이긴 한데, 그 작품 역시도 그렇게 쉽진 않죠. Heart of Darkness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흑염룡. 참고로 이 Heart of Darkness, 암흑의 핵심, 어둠의 핵심 같은 경우는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콩고 이야기인데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아포칼립스 나우,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화되기도 했었죠. 뭐 배우 누구였지? 말론, 저는 영화 안 봐서 몰라요. 근데 이거 유명하지 않아요? 지옥의 묵시록? 아포칼립스 나우? 옛날에 재개봉도 했을걸요, 이거? 그 영화로 만들어진 게 조세프 콘레드의 암흑의 핵심이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 제국주의의 어떤 비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얼마나 그 당시에 이 벨기에가 콩고 속에서 자행했던 일들이 끔찍했는지 이야기를 잘 해주죠. 뭐 제가 그 작품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 작품을 읽어보면요, 뭐 약간은 그 벨기에란 나라에 대해서 선입견이 생길 수 있어요. 솔직히 벨기에란 나라에 대해서 그 헐트 오브 다크니스 읽어보면요, 진짜 극혐이에요. 극혐. 그런데 벨기에가 과연 그러한 과거청산, 콩고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한 과거청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했느냐라고 생각하면은, 글쎄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벨기에인들을 어떤 제가 일반화해서 평가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여전히 제가 볼 때 충분치 않은 대가를 치르지도 않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콩고에서 이 당시 벨기에 레오폴드 2세가 했던 거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외적으로는요, 작품 속에 나오죠. 대외적으로는요, 아프리카 흑인들의 어떤 인권, 흑인들의 나라, 어떤 파라다이스를 만든다는 명목하에 협회 같은 걸 운영하면서 유럽의 지지를 받는데, 결과적으로 당시에는 이제 미디어가 잘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벨기에가 콩고 내에서 하던 짓은 악랄한 그 자체였어요. 정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유럽 연합 내에서는 우리 뭐 흑인들에 대한 인권을 신경 쓰고 나 정말 잘하고 있어, 뭐 그들을 정말 잘 대우해주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내부로 작품 속에서 나오잖아요. 누군가 들어가 취재를 해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냥 일 시키다가 가다가 그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흑인들이 죽어 있어. 그냥 일하다가 쓰러지면 죽는 거야. 정말 말도 안 처참한 상황들이, 상하 그리고 고무, 이런 것들을 채취하기 위해서 정말 극심한 어떤 노동 환경이었거든요. 고무 채취와 관련해서 유명한 사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오다 가다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손목 잘린 사진 있잖아요. 손목 잘린 사진. 제가 옛날에도 이야기했는데, 손목 잘린 사진. 당시에 고무 채취를 명해요.
인당 할당량을 줍니다. 인당 할당량을 줍니다. 근데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요, 손을 잘라요. 손목을 잘라요. 두 번 채우지 못하면은 양손목을 자르던가 그래요. 또 채우지 못하면은 그냥 죽입니다. 그게 당시에 벨기에가 콩고 내에서 행했던 이제 만행이에요, 만행. 근데 더 끔찍한 게 뭐냐면요, 손목을 잘랐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실 힘들겠지. 채집하는 게 낮아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번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죽었어. 그럼 그 할당량이 사라지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가가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끔찍하죠. 결국에는 계속적인 뭐 정말 사진 많습니다. 손목 잘리고 이런 사진들이 지금도 많은데 그대로 전가가 돼. 진짜 악마들이에요, 악마들. 당시에 얼마가 죽었는지 뭐 계속적으로 부정하겠지만 정말 많은 인구가 죽었다고 보통 추정합니다. 벨기에는 그걸 부정하겠죠. 근데 제가 옛날에 찾아보면서 화가 났던 거는 벨기에가 그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오폴드 2세라는 그 악마 같은 인간을 약간 옹호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거를 자기 자신들의 어떤 수치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 그 레오폴드 2세 진짜 더 끔찍한 거 뭐냐면은, 심지어 그 정말 어마어마한 상아나 고물을 채취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죠, 돈. 그 돈을 개인 수익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차린 다음에 레오폴드 2세의 개인 자금으로 썼어요. 이것도 너무 충격이야. 뭐 그래서 벨기에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레오폴드 2세의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 레오폴드 2세가 그냥 일반 국민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콩고 이야기가 나올 때 전 상당히 재밌게 읽었는데, 조지에프 콘레드, 암흑의 핵심, 어둠의 핵심 이야기도 좀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 작품 좀 상당히 딥 다크한 부분이고, 영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유언, 죽기 전에 한 말, 죽기 전에 한 말, 영문학 작품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를 꼭 이제 손꼽히는 대사 역시도 이 암흑의 핵심에서 나옵니다. 이 커츠라는 대령이 마지막에 죽을 때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는데, 그게 뭐였냐면 The Horror, Horror, 무섭다, 무서워 하고 딱 죽거든요. 그게 영문학사에서 정말 유명한 대사, 정말 유명한 죽기 전에 하는 대사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잠깐 콘레드 이야기, 콩고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하긴 했지만, 이 작품 전반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비극들, 인간이 한 정말 만행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나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세계가 운영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잘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은 삶의 불가할성, 삶에 이해할 수 없음, 세상에 이해할 수 없음, 세상이 준 조건, 그리고 그러한 것이 절대 교정할 수 없다는 것.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인간이 보여준 행태들은 교정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꼭 긍정적인 것으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화자가 작품 초반부에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뒤에 해설에서도 나오지만, 이 화자가 그 어떤 여행을 마치고서 오히려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 화자가 결국에 경험한 것들은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 일들인가. 역사 속에서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마비 상태에 빠지죠. 마비 상태. 그런 것들 역시도 이 화자의 상태를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뭐 더 일단 이야기할 부분들은 물론 더 있긴 합니다만, 2011년에는 참고로 이 페이션스라는 애프터 제바르트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도 개봉이 된 적이 있어요. 이 토성의 고리가 주된 주제인 것 같은데, 그런 다큐멘터리 제작이 된 적이 있어서, 근데 뭐 유명한 작품은 아니라 찾아보기 좀 힘드실 것 같긴 해. 그런 것들도 있었고, 약간 TMI지만 뭐 우리 여러분들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제 토성의 고리라는 제목에 대해서, 그것도
약간 과학적인 부분에서 TMI를 한번 이야기해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토성의 고리 하면 진짜 말 그대로 토성의 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고리 있는 행성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고리가 없죠. 지구에 고리는 없잖아요, 그죠? 뭐 달은 있긴 하지만 그게 고리는 아니잖아. 그래서 고리 있는 행성은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 태양계의 절반이라고 보면 돼요. 태양계의 8개의 절반, 4개가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토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4개 행성이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 8개요?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옛날 교육 세대입니다. 왜냐면은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왕성은 빠진 지가 좀 되었죠. 명왕성은 계속 얘도 껴야 되냐, 태양계에 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막 이야기가 일단 결국엔 빠졌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는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라고 해서 9개로 생각을 했었는데 8개, 반, 절반, 토, 목, 천, 해, 수금지화, 목토, 태양을 빼고 이야기한 수금지화, 목토, 천, 해, 명, 태양 빼고 이야기하면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TMI 중에 하나는 430광년, 430년 아닙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430년 정도 가면은 J1407이라는 행성이 있는데요. J1407이라는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 역시도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도 크다 이야기하지만 이 행성의 고리는요, 토성의 고리의 약 200배 정도입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반지름이 9천만 킬로미터예요. 반지름이 9천만 킬로미터. 이런 고리를 갖고 있는 행성도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430광년 떨어진 J1407이라는 반지름 9천만 킬로미터의 고리를 가진 행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어. 근데 고리는 왜 생기는 거야? 우리 과학 시간이 되어버렸지만 그냥 재미있는 TMI 정도로 들어보십시오. 최대한 쉽게 설명할게요. 고리는 왜 생기는 거야? 첫 번째 가설은 토성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약 45억 년 전에 토성이 만들어지고 남은 부스러기들이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토성 부스러기로부터 모행성으로 나온 부스러기 썰이 있고요. 두 번째, 작은 천체들, 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근하다가 깨지면서 주변부에서 깨지면서 그게 이제 돌게 되는 어떤 작은 천체들이 접근하면서 깨져서 생성되었다 라는 두 번째 가설도 있긴 한데, 최근 가설은 기조력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 위성이, 기존에 있던 위성들이 토성 주변에 달처럼 이 위성들이 흡수되다가 남은 흔적이라는 가설이 좀 있습니다. 로슈안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위성들도 중력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달도 중력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면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안에 중력을 갖고 있는데 얘네는 돌죠, 이제 토성 주위를. 근데 토성도 중력을 갖고 있잖아요. 얘를 계속 끌어당기잖아요, 이렇게. 위성들이 끌어당기는데 위성들이 이렇게 돌려고 하는 어떤 힘과 자기 내부에 있는 중력들, 이런 것들이 딱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토성의 기조력이라고 하는 게 더 세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 기조력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밀물 썰물이 발생하는 건데, 아무튼 토성이 가진 힘이 더 커지는 딱 그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위성들이 부서지기 시작해요. 부서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 부스러기들이 이 토성 주위를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무거운 입자들은 토성 내부로 이제 들어가고요. 유성처럼 떨어지게 되고요. 가벼운 입자들은 그 토성의 고리로서 존재해서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보통 고리의 생성 가설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TMI 상당히 깁니다. 토성 고리는 제가 앞서 이 토성의 고리라는 제목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영원 반복한다는 어떤 화자의 시선, 제바이트의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토성 고리는 영원 불멸하지 않습니다. 토성 고리는 과학자들에 따르면은 최근 연구, 2018년 연구에 따르면요, 1억 년 뒤에 1억 년 뒤 정도에는 사라질 수 있다. 1억 년입니다, 여러분. 1억 년. 우리로서는 솔직히 뭐 상상도 안 가는 연도긴 한데요. 1억 년 정도면 그냥 영원으로 봐도 되지 않나 싶긴 한데, 1억 년 뒤에는 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도 계속 옅어지고 있대요. 아주 빠른 비율로 하루에 100만 톤 정도가 토성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 이물질들이. 근데도 불구하고 그 속도라면은 1억 년 뒤에나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어떤 연구에서는 3억 년이래. 어떤 연구에서는 3억 년이고 그래서 이게 좀 더 정확히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토성 고리는 어쨌든 계속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증거가 고리비라고 하는 링레인이라고 불리는 아까 말했던 부스러기들이 계속 토성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TMI입니다. 토성 고리의 나이. 그럼 토성 고리는 과연 몇 년도 정도 됐을까? 이것도 찾아보면요, 제각각이에요. 과거 기사나 과거 연구로는 토성 고리는 토성의 나이가 45억 년인데 토성 고리는 44억 살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옛날에는 그 토성이 생겼을 당시 초기에 토성의 고리가 생겼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토성 고리의 나이는 사실은 1억 년, 길어야 1억 년일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전체 나이에 비해서 44살이라고 하면은 1억 년을 한 살이라고 치면은 43세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토성 고리의 수명이 생각보다 나이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약 1억 년 뒤에는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의 TMI가 있긴 합니다. 이런 TMI가 여러분들에게 재밌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라는 작품은 읽기에는 결코 쉬운 작품이 아니고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만한 작품은 아니에요. 여행기의 형태를 띄었지만 이게 과연 무슨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어떤 에피소드들, 이런 걸 딱히 나온다는 느낌도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읽기 상당히 힘든 작품이에요. 그러나 어떤 문학적인 가치라든지 이 작품이 내 서술되어 있는 제발트의 어떤 시각들, 문장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작품이고 또 문학적인 가치,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긴 하나 일반 대중들보다는 비평가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지적 허영심이라든지, 지적 허영심이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저도 역시도 지적 허영심이 되게 센 인간이거든요. 지적 허영심이라든지 좀 어려운 작품들, 그런 문장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이런 작품들 충분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좀 깊게 생각해보면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해보면은. 저도 오히려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는 막 진짜 힘들게 읽었고, 도대체 이거 뭘까, 이렇게 생각을 멘탈에 나간 상태로 좀 있긴 했었지만, 모임을 준비하면서 작품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하고 찾아보고 해보면서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깔끔하게. 그래서 확실히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조금 더 깊이가 있는 작품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작품의 어떤 목적이라는 게 있죠. 어떤 작품들은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작품들은 그냥 재미를 위해서 읽을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은 재미를 위해서 읽기에는 좀 다소 힘든 작품이긴 하나, 좀 깊이 생각하고 인류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시각, 어떤 회의론적인 시각을 볼 때에는 충분히 좋은 작품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주 세련되게 쓰여진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세련됐다는 것은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각에서 상당히 현대적으로 잘 쓰여진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렇고요.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작품 읽다가 포기하셔도 이해합니다. 읽다가 포기하셨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세련된 도시남자 제발트 작품. 이 작품으로 근데 제발트의 다른 작품을 좀 읽기 두려워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 저도 제발트 다른 작품 읽어볼까? 근데 저는 오히려 도전 형식이 들더라고. 하나쯤은 더 읽어봐야 되지 않나? 이게 조금 다른 스타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발트 작품 하나쯤은 더 읽어볼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쵸. 일반적으로는 또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깊이 생각하는 책이 또 대부분 힘들죠. 근데 이게 우리가 어려울 줄 몰랐잖아요, 이 작품. 그리고 룰렛이 선택한 거니까 누구 때문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이런 작품들도 우리가 읽어보는 거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좀 어려운 작품 간만에 읽을 수 있어서 힘들긴 했지만 좋았고요. 제발트라는 작가를 무엇보다 접하게 되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발트란 작가를 나도 읽어보았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발트란 작가를 접하게 되거나 할 때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방구석 독서 모임의 책은 윈프리드 게오르그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였습니다. 토성의 고리.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요거 방송 이제 우리 녹화 끝나고도 계속 요거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작품 참 읽으면서 이게 약간 TMI, 이것도 역시도 추가적인 부가적인 이야기인데 읽다 보면 여러분 다 약간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작가들이 결국에 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떤 종교 작가나 종교에 심취한 작가가 아니고서야 대부분 어떤 인류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삶의 불가해성, 세계에 대한 불가해성,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를 이 수많은 지식인들의 역사 속에서 고백하고 고해하듯이 계속 이야기를 해. 세상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가?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가? 인간 얼마나 파괴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의 작품은, 작가들이 쓰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자기 나름대로 삶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삶에 대한 대답. 본인이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 역시도 제발트 나름대로의 대답인 거죠. 제발트 나름대로. 근데 이 대답이 사실 완전히 낯설진 않아요. 이러한 시각은 수많은 작품들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절대 밝혀지지 않을 세상의 어떤 그 근본에 대해서 모든 작가들이 제 나름의 답을 내리고 있지만 그게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의 표현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뿐이지.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것이 돌고 도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이 돌고 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10년 전에 이야기한 것과 10년 후에 이야기할 것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땐 또 새로운 것으로 다가오겠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깊이 읽으시고 여러 작품들을 읽으시다 보면은 거기 안에 있는 어떤 하나의 줄기를 발견하실 수 있다. 어떤 도노, 깨달음. 결국에 문학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 수없이 작가들이 여러 주제와 여러 소재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에 이런 거였나? 이런 생각들을 엿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저는 이 작품 읽어 좀 많이 허무함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허무함. 근데 그거는 원래 제가 갖고 있던 시각이기도 했고. 일단 녹화는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녹화는 여기에서 끊고 계속 또 다음 책도 정하고 그래 봅시다.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읽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읽으실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겁을 드리는 거긴 한데 저는 언제나 이제 제 취향에는 맞긴 하지만 이게 읽기 쉬운 작품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오늘도 모임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유바.